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병태생리학 강의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재정입니다. 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스타트 클래스라든지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저를 이제 이전에 뵀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먼저 병태생리학이라는 과목이 참 어렵죠. 왜냐면은 이게 보통 이제 건강운동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육 학부생분들께서 이제 졸업하시고 나서 보시는 시험이긴 한데 학교에서 아마 병리학 또는 병태생리학을 배우시는 학교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처음 접하는 학문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운동관리사 준비하시면서 이제 좀 몇 가지 어려운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운동생리학이라든지 뭐 기능의 부학, 그다음에 병태생리학 이렇게들 많이 꼽으시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처음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문병이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도 살펴보시면은 완전히 생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좀 병태생리학 과목 자체가 요즘에는 조금 쉽게 아무래도 좀 기초 이론 내용 위주로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16년도부터 아마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6년도부터 21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었어요. 확실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일단은 내용 자체가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분들께서 와 이거 과목 너무 어려운데? 라고 느끼셨던 부분이시고, 그리고 22년도 뭐 21년도, 22년도부터는 그래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나왔다라는 느낌이 좀 안 드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병태생리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생소한 과목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어렵게 체감하실 수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때 한 이제 뭐 5에서 6년 정도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좀 쌓이면서 아무래도 22년도부터는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 위주로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도 나 이거 공부했던 내용이야 라고 해서 푸실 수 있게 된 경우겠죠. 그래서 22년도부터는 아마 병태생리학에서 꽈락으로 떨어지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이론 내용들 위주로 저희가 강의가 정리가 될 거고요, 처음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론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좀 응용된 문제풀이 강의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물론 8과목 건강운동관리에서 나오는 내용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아마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 문제집들도 풀어보실 거고 기출문제들도 풀어보실 건데,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생리학, 병태생리학, 기능의 부학 이 세 과목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하시고 아마 집중을 해주셔야 조금 더 고득점으로 가시는 지름길이실 거예요. 일단 병태생리학 과목 자체 저는 80점을 목표로 해요. 과목가락이 40점이고 평균이 60점이죠. 그렇죠? 과목가락 40점을 넘겨야 되고 평균 60점을 넘겨야 합격하는 시험인데 저는 80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0문제가 나오니까 4문제를 틀려야 돼요. 그죠? 매년 시험에서 보통 2-3문제 정도는요. 난이도가 어려워요. 요거는 제가 풀어도 맞출 때도 있고 못 맞출 때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2-3문제 정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왜냐면은 뭐 2-3문제 정도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심지어 이제 어떤 논문에서 발췌가 돼서 나오는 문항들도 있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주어주고 시험을 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뭐 크게 예를 들어서 뭐 좌심부전, 우심부전으로 나누는데 심부전이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저희. 근데 애매하게 좌심부전과 우심부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물어본다든지 이러면 학생분들께서 보기에서 답가지를 고르실 때 조금 곤란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든지 조금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한 2-3문제 정도 나오니까 요거 제외하고라도 80점은 충분히 득점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기본적인 이론 내용들과 조금 응용되어 있는 문제 해설 강의들을 보신다고 하시면은 80점을 맞추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강의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과목에서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요. 나 이 과목은 꽈락만 넘길래 40점만 넘기고 한 4, 50점 정도만 맞게 공부를 하자. 요거는 절대 안 돼요.
적어도 60, 70점 나온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건강운동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특징이 뭐냐면 매년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것들이 매년 달라져요.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체평이 좀 어렵게 나왔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 처방론이 좀 어렵게 나오고 내년 같은 경우에 스포츠 심리학이 어렵게 나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에서 내가 고득점을 해야지 내가 거기서 한 80점 맞고 좀 어려운 과목에서 40점 정도만 맞을래 그럼 평균 60점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얘네가 만약에 어렵게 나와서 한 60점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머지 과목에서 이미 내가 베이스로 깔아놓은 점수가 낮기 때문에 합격권 점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80점 이상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과목이 나와서 걔가 간신히 꽈락이 나와서 40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과목에서 점수를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홀하신 과목이 있으면 안 돼요. 예, 물론 꽈락이 있는 시험들은 그거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긴 해요. 예. 그렇지만 그게 결코 이 과목은 포기해야지 저 과목에 좀 더 힘을 줘야지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거를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정규반 커리큘럼이에요. 모든 과목이 동일합니다. 저희 건강운동관리사에 나오는 8과목 모든 강의가 동일하고요. 저희가 2월에서 3월까지는 기본 베이스를 좀 탄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론 강의를 편성을 해놨어요. 요거는 과목마다 강의 수는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좀 양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병태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10강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한두 강 정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월에서 3월까지는 이론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은 교재 내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예상 문제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저희 교재 내에 있는 모든 문제들, 예상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 뭐 기출이라든지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파이널 특강 들어가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한 문제 한 문제 선생님들께서 다 해설을 해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3개년도 정도 되는 기출문제들을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25년도니까 22, 23, 24 이렇게 아마 제공이 되시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2회분이 진행이 될 거고요. 5월 말에. 그다음에 파이널 특강이 마지막 시험이 보통 6월 중순이니까 6월 초쯤에 파이널 특강이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진행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규반이 아니라 선행반을 들으시는 분들, 하반기에 선행반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모든 강의가 한 번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 쭉 들으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론 강의를 먼저 다 들으시고 나신 다음에 문제 해설 강의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운동을 해서 좀 쉽게 준비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 좀 죄송스럽지만 날먹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문제만 푸세요.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 뭐 천재 뭐해서 이렇게 문제집 두껍게 나와 있는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 한번 보시면은 권은사 준비할 만해요. 예, 요 정도 나오면은 뭐 좀만 공부하면 되겠네 싶습니다. 근데 요거 문제 보시고요. 체육진흥원 홈페이지 가시면은 기출문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요거 저희 기출문제 해설 강의할 때도 다 필요한 자료시니까 먼저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아무 문제도 못 풉니다. 난이도 차이가 엄청나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은요. 그냥 권은사가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만 알려주는 문제집이에요. 이 난이도랑 이 난이도는 완전 다릅니다. 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이제 내가 권은사 준비하려고 마음 먹었다 싶으면은 체육진흥원 홈페이지 가셔서 기출문제들을 한번 쫙 뽑아서 보세요. 그리고 대충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균 20, 30점 나오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내가 시험 봤는데 한 50점 정도 나왔어. 이런 분들은 기본 베이스가 있으신 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되시는 거고 대신에 이런 분들도 내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거지 사실 굉장히 낮은 과목들 뭐 예를 들어서 병태생리학이라든지 기능외부학 파트에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오실 수도 있으세요. 내가 ACSM 을 어느 정도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고 일반 필드에서도 내가 이걸 적용해서 어느 정도 좀 운동 처방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점수 나오실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얘네들도 ACSM 과목에서는 70점 정도 나오고
나머지 과목에서는 한 2, 30점 나오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도 점수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 대부분이 2, 30점 정도 나오시니까 이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저희랑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평균 2, 30점에서 시작하세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60점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저희 목표는. 그래 합격을 하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문제 먼저 푸지 마세요. 예. 기출 문제 정도 한번 보고 이것도 풀어서 문제들을 분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요런 내용들이 나오고 요런 난이도로 나오는구나. 내가 앞으로 요런 것들을 공부해야겠구나. 정도 감만 잡으시라는 거예요. 예. 문제 먼저 풀면은 절대 여기서 이론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오답 노트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답 노트는요. 어떨 때 하는 거냐면요.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한 7, 80% 정도 맞아야 돼요. 만약에 100문제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한 80문제 정도 7, 80문제 정도 맞춰요. 그럼 나머지 2, 30문제 갖고 오답 정리를 하는 거지. 내가 100문제를 풀었는데 20문제 맞았어요. 그럼 80문제로 오답 정리하실 거예요.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방식입니다. 예, 차라리 이 80문제 오답 정리할 시간에 이론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예, 그래도 제가 건강운동관리사를 못해도 10년 넘게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보다 어쨌든 지금 건운사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10년 정도 준비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저는 건운사 문제를 10년 동안 꾸준히 봐온 사람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문제로 먼저 공부하지 마시라고. 예. 이렇게 해서 단기간 뭐 1년 안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있긴 있겠죠, 물론. 예, 있긴 있는데 확률이 높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커리큘럼대로 쭉 따라오신다고 하시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훨씬 단기간에 준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체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서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은 쭉 뽑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예, 마지막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게 일단은 건운사를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태생리학 안에 있는 목차예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병태생리학의 배경과 개요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병태생리학은 뭐고, 왜냐면 워낙 생소한 과목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안에 일단 세포 수준에서부터 어떤 병리학적인 특성들이 있는지를 쭉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나머지 뒷부분 뭐 각 계통별로 나오는 질환들에 대한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통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뭐 매년 출제되는 암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신진대사에 관련돼서 조금 이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질환들인 대사기 질환들을 볼 건데 뭐 이상 지질혈증, 뭐 고지혈증도 여기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혈압 문제인 고혈압, 그 다음에 인슐린의 문제인 당뇨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대사증후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계 질환인데 심장과 혈관에 관련된 질환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심장에 대해서 간략적인 부분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질환이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정확한 템포로 일정한 템포로 뛰어야 되는데 그 템포가 좀 엇박이 나거나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맥박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이 부정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혈액순환을 할 때 이제 이상이 생기는 부분들이 우렬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그런 우렬 때문에 발생되는 심장 기능이 완전하지 못한 심부전, 우렬성 심부전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심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각 질환마다 약간씩 사용되는 약물들이 공통되는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물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숨을 쉬는데 필요한 허파라든지 폐라든지 아니면 뭐 기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천식이라든지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이 합쳐진 COPD,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기흉, 그 다음에 기타 폐질환은 사실 딥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보기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보기에 나왔는데 이게 무슨 질환인지를 모르면은 답가지를 선택할 때 좀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략적으로 어떤 폐질환들, 대표적으로 어떤 폐질환들이 있는지 간략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경계 질환이에요. 신경계라고 하면은
그냥 딱 단어만 들어도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다행히도 건운사에 나오는 신경계질이라는 섹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뇌졸중, 파킨슨, 치매, 그리고 나머지 답가지로 기타 질환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아니면 근위영양증 이런 것들도 사실 한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자가면역 질환과 연결해서 보기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도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어 하는 분야죠. 예, 뼈대개 질환 같은 경우에는 뼈대개와 관절의 개요를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라고 불리는 척추원반 탈출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요통,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주로 발생하는 척추 측만증, 그 다음에 이제 골절, 뭐 노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 그 다음에 관절염, 관절염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에 맞춰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0시간 동안 일단 계획으로는 10시간 동안 배울 내용들은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놔드렸고요. 기출문제 보시면은 아마 요 안에서 대부분 출제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목차를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강의 맛보기예요. 저희 이론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왜냐면은 샘플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구매를 하시려면. 강의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를 알아야 내가 이 강의를 이제 뭐 수강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론 강의 앞부분 조금 맛보기랑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출제되었던 내용들 토대로 해서 기출문제 한 3문제 정도 아마 이번 시간에 풀어드릴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순환장애예요. 우리 몸에서는 순환을 하는 게 크게 2개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혈액이고요. 하나는 림프액이에요. 그래서 혈액, 심혈관계라고 해서 혈액과 심장을 묶어서 우리 심혈관계라고 하고요. 림프는 림프계통이라고 해서 면역이라든지 지방 대사에 관련해서 쭉 순환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을 묶어서 순환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부학적인 개념이긴 한데요. 요거를 순환계통으로 해서 심혈관계와 림프를 같이 묶는 책도 있고요. 아니면 림프계통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계 따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요거는 같이 봅니다. 순환계통으로.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소적 어느 부분에서만 발생하는 순환장애를 따로 묶어서 국소적 순환장애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크게 충혈, 우혈, 출혈 그리고 허혈, 혈전, 색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충혈 일단 대부분 의학 용어죠. 어쨌든 병태생리학은 사실 체육 보건 쪽이라기보다는 의학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의학 용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한문을 조금 잘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단어를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하세요. 충혈, 충자가 우리 휴대폰 충전하잖아요. 그쵸? 그 충자예요. 충만하다, 가득 차 있다. 그 충자거든요. 피가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충혈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요. 얘는 동맥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충혈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동맥과 정맥은 아시죠? 그렇죠? 동맥은 뭐 일반적으로 동맥은 깨끗한 피, 정맥은 더러운 피. 뭐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피,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예, 어쨌든 동맥에서 발생하는 게 충혈이고요. 얘네들은 여기에서 혈류가 증가한 상태예요. 왜 혈류가 증가했냐? 이쪽에서 그만큼 혈액을 필요로 하니까 혈액에는 기본적으로 산소와 그쵸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혈액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어느 부분에서 지금 산소와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뜻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로 운동 시에 발생해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근육 세포에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팔 운동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팔 쪽에 있는 동맥들이 확장을 해요. 동맥은 탄력성 혈관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크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동맥 크기 자체가 이렇게 직경이 넓어져요. 직경이 넓어진다는 건 그만큼 많은 혈액이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많은 혈액이 들어와서 주로 이제 운동 시에 근육에서 만약에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양의 혈액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충혈이 되겠고요. 얘랑은 좀 상반된 개념으로 울혈이 있어요. 이 울자도 정체되어 있다라는 뜻의 한자인데요. 얘는 특징이 정맥입니다. 동맥이 아니라 정맥에서 혈관이 확장돼서 이런 식으로 혈액이 많이
차 있는 상태를 우혈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충혈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우혈은 병적인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정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탄력성 혈관이 아니에요. 동맥처럼. 정맥은 저장성 혈관이라고 해서 얘네가 수의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어떤 이유에 있어서 혈관이 막혀 있으면 얘가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수동적으로 늘어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피가 정체되어 있는 거죠. 얘는 탄력적이라서 자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반면에 정맥은 앞부분에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피가 못 빠져나가면은 얘 자체가 늘어나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앞부분이 막혔기 때문에 늘어나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늘어나진 상태로 유지가 돼요.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수의적이기 때문에 이렇다가 만약에 나중에 혈액이 많이 필요 없다? 그럼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얘는 늘어나져 있는 상태로 되고 그만큼 펌프, 그러니까 심장으로 다시 혈액을 돌려보낼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혈 때문에 발생되는 게 아까 우리 목차에도 설명드렸던 우혈 때문에 발생되는 신부전. 그래서 우혈성 신부전이라고 명칭을 닿게 되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둘 다 혈액이 증가한 상태긴 하지만 얘는 정맥, 얘는 동맥, 얘는 생리적인 반응, 얘는 병리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부전이라든지 정맥 폐쇄에 의해서 이제 우혈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출혈, 출자, 나가다라는 뜻이죠. 피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피난 거예요. 그래서 혈액 중에 적혈구가 혈관 밖으로 나가는 거를 우리는 출혈이라고 하고요. 크게 출혈은 파열성 출혈과 누출성 출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파열성 출혈은 이제 외상에 의해서 혈관이 직접적으로 손상이 받아서 적혈구가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누출성 출혈은 우리 모세혈관이 이렇게 그물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워낙 촘촘하다 보니까 혈장이라든지 혈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모세혈관들이 확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구멍들이 숭숭숭숭 좀 커지기 시작하면 요 밖으로 적혈구가 빠져나가는 거를 이제 누출성 출혈이라고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혈관이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데 모세혈관의 촘촘했던 그물이 넓어지면서 혈구가 밖으로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구수혈 순환장애 앞부분 3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허혈입니다. 여러분들이 병태생리학을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들으실 단어예요. 허혈, 혈전, 색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니까 요건 좀 집중을 해주세요. 허혈은 이제 국소 빈혈이라고도 하고요. 이 허자가 허하다,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나 마음이 허해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제 마음이 비어있다, 허하다 이런 뜻인데 얘네들은 국소에 유입되는 동맥 혈액량이 감소한 상태예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혈전이나 색전 등으로 인해서 동맥과 모세혈관의 내강이 좁아지거나 아니면은 혈관 경련 등으로 인해서 혈류량이 감소한 상태를 허혈 상태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앞에서 봤던 이제 혈전이나 색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혈전은 뭐냐면요. 우리 혈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혈관에 어떤 찌꺼기나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혈관의 직경이 좁아지겠죠. 혈관의 직경이 좁아진다는 건 혈액이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허혈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를 혈전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쌓여 있다가 혈액이 계속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평평하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쌓여 있다고 봅시다. 그럼 얘가 혈액의 흐름에 의해서 얘가 똑 하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똑 하고 떨어져 나가면은 얘가 이제 혈액을 따라서 같이 막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이 혈전 덩어리들이. 그러면은 얘보다 좁은 직경의 혈관으로 만약에 얘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 크기가 딱 맞으면 이게 딱 껴버리겠죠. 그쵸? 그럼 막히겠죠. 혈관이. 그 상태를 우리는 색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색전증은 혈관에서 형성되는데 혈전이 혈관 밖에서 혈관 내로 들어온 유리물질이 혈류를 타고 쭉 들어가서요. 혈관을 막아버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딱 막힌 게 색전. 얘가 혈전입니다. 요거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혈관 내강에 쌓여있는 상태를 혈전. 이 쌓여있는 물질이 똑 떨어져서 혈관을 막아버린 상태가 색전입니다. 어쨌든 이 색전은 혈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게 혈전, 색전증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 덩어리라든지 아니면 공기에 의해서도 이렇게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 덩어리에 의해서 막힌 거는 지방색전증. 주사 맞을 때 보면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사 머리를 톡톡 치시잖아요. 그게 왜 치는 거냐면 공기방울을 빼는 거거든요. 그게 혈관 주사 같은 경우에 거기서 만약에 공기방울이 들어가면 이 혈관으로 주사 바늘이 들어와서 공기가 여기를 딱 막아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기방울을 빼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실수로 이제 공기방울이 들어갔다, 그럼 그 공기가 막았다. 그럴 때 공기색전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혈전이랑 색전은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색전은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예,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소적 순환장애를 봤으니 이번에는 전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순환장애를 볼 거예요. 전신에서 순환장애를 발생할 수 있는 상태, 순환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우리는 쇼크라고 하고요. 정의를 한번 볼게요. 급성 순환장애로 세포와 조직에 필요한 혈액 공급을 할 수 없게 돼요. 전신의 세포와 조직이 저산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산소가 적은 상태가 되면 제 기능을 못 하겠죠. 그래서 대사장애가 생긴 순환 상태를 우리는 전신순환장애, 쇼크라고 하게 됩니다. 종류를 보시면 저혈량성, 피 자체가 적어서 생기는 쇼크가 있고요. 아니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혈관성 쇼크, 그 다음에 심장 질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심인성 쇼크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저혈량성 쇼크는 혈액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을 하는 쇼크고요. 혈관성 쇼크는 혈액량은 정상인데 혈관이 확장돼서 발생하는 그런 쇼크를 혈관성 쇼크라고 합니다. 혈관이 확장된다는 것은 어쨌든 혈관이 정체된다는 뜻이고요. 필요한 곳으로 혈액을 보낼 수 없는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독성 쇼크는 주로 감염에 의한 전신성 반응으로 일어나고요. 신경성 쇼크는 혈관에 동맥이 아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탄력성 혈관이라고. 그거를 조절하는 게 우리 신경계의 자율신경계통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니실린 등의 약물로 인해서 과민성 면역 반응이 발생해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질환에 의해서 심박 출량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혈압이 너무 높아. 혹은 혈액을 좀 천천히 뿜어도 되겠는데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심장이 조금 천천히 아니면은 심장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심박 출량이 줄어드는 경우 혈액을 충분히 이제 원하는 말초까지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게 심인성 쇼크가 되겠습니다. 쇼크는 기출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매년 나오는 문제죠. 얘도 당뇨병인데 당뇨병에 대해서 조금 이제 처음에 개념을 잘 잡고 들어가시면은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파트인데 당뇨병을 처음에 헤매시면은 이제 뒤에서도 좀 헤매게 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일단 당뇨. 당은요, 설탕 같은 달짝지근한 물질로 지금 여기에서 보는 거는 포도당이에요. 그리고 뇨는요, 오줌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원래 오줌에서 달달한 설탕이라든지 포도당 성분이 검출이 안 돼야 되는데 검출이 되는 질환을 당뇨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포도당이 왜 검출이 되느냐? 요걸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당뇨병의 포인트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인슐린 분비량이 적거나 인슐린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으로 고혈당을 특징으로 한다. 그럼 한번 인슐린이 뭐 하는 놈인지를 살펴볼게요. 이 인슐린이라는 놈은요, 이자라는 부속 소화기관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에요. 이자에서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델타에서 이제 글루카곤, 인슐린, 소마토스타틴이 분비가 되는데 특히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요.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얘네들은 서로 상반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인슐린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밥을 막 먹어요. 음식을 막 먹으면 혈액에 영양분들이 흡수가 되면서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이죠. 얘네들이 증가를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포도당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몸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쓸지를 정확히 계산을 해서 먹진 않잖아요. 그쵸? 맛있는 거 있으면 많이 먹고요. 별로 맛 없으면 적게 먹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예전에 우리 이제 선조들도 아니죠. 우리 조상 너무 조상이죠. 뭐 진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뭐 요 정도까지 올라가 봅시다. 그럼 그 사람들은 수렵 채집을 해서 음식물을 섭취했기 때문에 어느 날은 많이 먹고요. 어느 날은 적게 먹었을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그쵸? 그러면은 내가 많이 먹은 날 에너지를 저장시켜 놔야 되잖아요. 그쵸? 그 저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우리 혈액 중에 포도당 양이 많으면 이 인슐린 호르몬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이 포도당을 간에 저장을 시켜놔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오늘은 밥을 많이 못 먹었어. 에너지가 좀 필요해. 포도당이. 그럴 때 이 글루카곤이라는 물질이 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간에서 포도당을 혈액 중으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혈관 속에 있는 포도당들이 필요한 조직에 가서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예, 요런 시스템인데 그런데 만약에 인슐린이 분비량이 적거나 얘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포도당이 계속 혈관 중에서 돌아다니겠죠. 그러다 보면은 신장, 콩팥을 거쳐서 얘네들이 오줌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오줌 중에서 포도당이 검출되는 걸 당뇨병이라고 하고 이 원인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느냐 아니면은 충분히 분비가 되는데 제대로 얘가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1형 당뇨는 인슐린 자체가 적게 분비되는 거예요. 요거는 대부분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이자, 베타 세포가 문제가 있다든지 요런 상태에서 이제 인슐린 결핍, 아예 얘 자체가 적은 거고요. 2형 당뇨는 인슐린 자체는 잘 분비돼요. 네, 그런데 얘가 제 기능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인슐린 한 분자가 포도당 10분자를 가지고 얘 쪽에 저금을 시켜줘야 되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10분자가 아니라 3분자 정도만 저금을 시켜준다라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7분자는 그쵸, 혈액 중에 계속 떠돌아다니게 되겠죠. 예, 이러면서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당뇨병을 가지신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2형 당뇨병 환자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그거를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인슐린이 요만큼 제 기능을 못하는 만큼을 저항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혈당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상대적인 인슐린 분비 장애가 발생하는 형태를 2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구분하실 수 있겠죠. 당뇨병은 어떤 거고 당뇨병이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1형은 왜 발생하고 어떤 특징이 있고 2형은 왜 발생하고 어떤 특징이 있구나. 예, 이렇게 정리한 표가 이 표예요. 예. 보시면은 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인슐린 자체가 적은 겁니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충분하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고 발생 비율은 보시면 당뇨병의 2% 미만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2형 같은 경우에 당뇨병의 90% 이상 대부분입니다. 뭐 책마다 요 사이에 1.5형이라고 해서 좀 애매한 상황들을 분류해서 넣어놓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 건은사에서 1.5형이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1형과 2형으로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셨지만 자가면역질환이라든지 선천적으로 이자의 베타세포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로 어린 때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단계로 주로 이제 나이가 많이 먹은 상태에서 발병을 하게 되고요. 얘네들은 주로 이제 마른 체격, 주로 체격이 이제 마른 상태, 왜냐하면 제대로 포도당이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른 상태를 유지가 하게 되고요. 얘네들은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체중이나 비만인 체형들이 많게 되고요. 원인은 자가면역기전이라든지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고 2형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나 식습관 등이 따라오는 가족력, 그 다음에 신체활동 부족, 그 다음에 임신성 당뇨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얘 자체가 결핍인 거고요. 얘는 인슐린의 기능 저하, 인슐린의 저항성 증가, 같은 말로 저항성 증가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1형은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2형은 천천히 진행하는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형과 2형 당뇨를 비교를 해 놓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푸실 때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론들을 토대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24년도 기출문제고요. 24년도 기출은 병태생리학은 무난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었고요. 뭐 저희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못해도 한 80점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예, 한번 볼게요. 악성 종양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암에 대한 설명인데요. 종양은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악성 종양을 우리는 암이라고 하게 되고요. 악성 종양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요거 특징을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다음 보기줄, 요 다음에 있는 보기들을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분류하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문제가. 보시면 촉진 시 자유롭게 움직인다. 요거는 양성 종양의 특징이고요. 세포들이 조직에 침윤되어 있다. 요건 악성 종양의 특징. 세포액이 크고 모양이 다양한 건 악성 종양의 특징이고요. 비정상적인 유사 분열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악성 종양. 국소적으로 존재하며 전신으로 퍼지지 않는 건 양성 종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고요. 일단 저희 교재에는 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매년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아마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고 하시면은 작년 문제를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일단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나누어져 있는 표인데요.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이 피막입니다. 피막은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양세포의 껍데기. 양성종양은 피막, 껍데기가 있고요. 악성종양은 껍데기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양성종양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성장이 비교적 느려요. 그쵸? 껍데기로 막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팽창된 모양을 보여요. 그리고 얘네들은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뭐 유전물질이라든지 핵이라든지 세포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위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갇혀져 있어서 그 상태에서 그냥 세포만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드물게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 종양만 똑 떼내면 돼요. 수술할 때.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때 제거한 뒤에는 재발 가능성이 없고 예후가 좋은 편이고요. 뇌가 아닌 어떤 위치에서든지 뇌가 아니라면 어떤 위치라든지 떼내기만 하면 되니까 크게 생명에도 위협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종양이에요. 근데 얘가 문제예요. 얘가 왜 문제냐? 얘는 피막이 없어요. 그래서 껍데기가 없어서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얘는 자기 마음대로 성장해요. 크기도 엄청 커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모양 자체도 저희 교재 그림에 있을 텐데 여기는 그림이 없군요. 양성 종양은 이런 모양으로 보통은 이제 설명이 되고요. 악성 종양은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뻗쳐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세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옆에 만약에 뭐 다른 조직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침범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침윤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침윤을 해서 다른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고요. 보시면 주변 조직에 침윤하거나 이렇게 떨궈져 나오는 것들이 혈관이나 림프절을 통해서 다른 멀리 있는 곳에 가서 만약에 내가 간암이 발생했어요. 근데 간에는 혈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간세포에서 암이 발생해서 혈관을 타고 뭐 예를 들어서 폐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쪽에 있는 발가락 뼈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암세포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전이 또는 침윤의 형태를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쵸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영향이 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멀리 가서 퍼지기 때문에 조직 파괴와 전이를 통해서 생명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간에서 간암을 떼어낸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조직으로 암세포가 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이 여부에 따라서 예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보셨다고 하시면 이 문제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은 우심실
신부전에 대한 문제네요. 일단 크게 신부전은 뭐 좌심실의 수축력에 의해서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좌우에 의해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심실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그게 이제 우심실에 문제가 생겼냐 아니면 좌심실에 문제가 생겼냐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결국에는 우심실이든 좌심실이든 동일한 증상을 보이게 돼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다리, 간, 복부, 장기에 부종이 발생한다? 얘도 우심실에 대한 설명이고요. 정맥압의 증가는 목정맥의 확장과 얼굴 홍조를 일으킨다? 우심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증상은 혈액이 폐로 역류하여 폐우열과 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다. 얘는 좌심실, 신부전에 대한 설명이고요. 폐동맥판이나 삼천판막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얘는 우심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저희 교재에 이런 표로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요것만 이해를 하셨어도 크게 문제가 없으셨을 문제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부전을 아시려면요. 우리가 혈액이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베이스입니다. 좌심실, 심방에서 심실로 가시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거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간 혈액은 온몸을 돕니다. 이 온몸을 돈 혈액은 다시 우심방과 우심실로 가고요. 얘네들은 폐로 가죠. 그렇죠? 그럼 어쨌든 이 폐에서 다시 좌심실과 좌심방과 좌심실을 통해서 이게 계속 무한 루프,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저희 혈액순환은. 요거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만약에 좌심실에 문제가 생겼어요. 좌심실에 문제가 생겼으면 혈액의 방향이 지금 이쪽이잖아요. 얘가 혈액을 이쪽으로 잘 못 뿜어주면 혈액이 어디에 고여 있을까요? 맞아요. 이쪽에 고여요. 그리고 만약에 우심실에 문제가 생기면 그쵸? 이쪽에 생깁니다. 문제가. 색깔로 좀 체크를 해드리면 좌심실에 문제가 생기면요. 폐에 문제가 생기고요. 우심실에 문제가 생기면요. 온몸에 문제가 생겨요.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보시면은 어쨌든 좌심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폐우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흡, 기침, 뭐 호흡 요런 특징들을 보여요. 좌심실은. 우심실 같은 경우에는요. 전신, 온몸에 문제가 보여요. 전신, 그 다음에 발, 뭐 이런 조직들, 그 다음에 목정맥, 그 다음에 뭐 홍조 이런 식으로 폐를 제외한 모든 전신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우심실에 의한 증상이고요. 좌심실에 의한 증상은 주로 폐에 나타난다. 호흡에 관련된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그쵸? 다리, 간, 복부, 장기, 폐를 제외한 조직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심실일 거고요. 정맥압, 목정맥, 얼굴 홍조, 폐를 제외한 조직이죠. 우심실이 될 거고요. 폐로 역류하여 폐우열, 호흡곤란, 그쵸? 좌심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폐동맥판이나 삼천판막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심방과 우심실에 있는 심장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얘도 우심실에 대한 설명.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딱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요 개념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면은 요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론을 먼저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거는 문제로 공부를 해서 오답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훨씬 더 걸려요. 차라리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보시면 이제 파킨슨병, 요것도 매년 나오는 질환이죠. 파킨슨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기억 볼게요. 수의근의 강직, 서동, 진전이 나타난다. 맞는 말입니다. 증상은 L도파라는 약물에 의해서 완화될 수 있나요? 맞죠. 뇌의 흑질에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소실되면서 발생하는 질환. 정확하고요. 신경세포 내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되는 신경퇴행성 단백질 병증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모든 보기가 맞았는데요.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왔어요. 보시면 파킨슨병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파킨슨병은 어떤 질환이냐? 우리 대뇌 안쪽에 바닥핵이라는 핵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만성
진행되는 질환이에요. 계속 꾸준히 한 번 딱 발병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증상이 안 좋아지는 진행성, 그다음에 주로 나이가 먹어서 생기는 퇴행성 신경질환이고요. 원인은 이 바닥핵 안에 있는 흑색질의 변성을 일으켜서 이 흑색질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우리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고 반대로 아세트콜린은 과분비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줄어들고요. 아세트콜린은 증가하는 질환이다. 주로 나오는 내용들은 이 증상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증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파킨슨병 초기에는 파킨슨병 그 무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가 있는데요. 이 권투 선수가 파킨슨병을 앓았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시간이 되시면은 무하마드 알리 파킨슨병 치시면은 파킨슨병의 특징들을 그 사람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유튜브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꽤 많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구부정한 자세 그리고 발을 질질 끌고요. 걷는데 보폭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관절의 움직임이 느리고 뻣뻣합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은 특징적인 4대 징후를 보이게 되는데 안정시 떨림. 움직일 때는 근육에 떨림이 없는데요.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떨어요. 그러다 움직이면 괜찮아져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직.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저희 예전의 내용들, 예전에 기출된 문제들을 보시면은 강직, 경직 용어들이 다 혼용돼서 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강의 중에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 강의를 들어서 그러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요 리지디티는 우리말로 강직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얘는 파킨슨병에서 아주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현상입니다. 얘 반면에 한 끗 차이긴 한데 경직이 있어요. 얘는 스파스티라고 해서 얘는 이제 뇌졸중에서 주로 보여지는 증상을 경직이라고 하고요. 파킨슨병에서는 리지디티, 강직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강직. 특징이 뭐냐면요. 경직은요. 팔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환자의 팔을 만약에 뭐 간호사나 뭐 치료사들이 피려고 할 때 처음에는 힘든데 쭉 펴져요. 경직은. 요게 이제 뇌졸중 환자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강직은요. 톱니바퀴처럼 돼요.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게 강직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다른 용어고요. 리지디티, 강직이 발생을 합니다. 운동 완만, 운동을 할 때 천천히 해요. 보시면 그렇죠. 서동, 운동 완만 같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자세 불안정성, 자세가 굉장히 불안해요. 밸런스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불안한 특징들을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행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짧은 스텝 그리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조금씩 불안해서 밸런스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다가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가시다가 운동환만 때문에 천천히 가시다가 막 빨라져요. 그거를 가속 보행이라는 형태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얼굴 표정이 강직되어 있어서 이제 가면 얼굴, 마스크드 페이스라고 해서 무표정인 상태세요. 계속. 그런 상태와 그다음에 자율신경에도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이제 체온 조절 장애 또는 방광 기능 장애로 이제 대소변에 좀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들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한 문제도 3문제 정도 풀어봤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희랑 이제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준비를 하실지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강의들이랑 준비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단은 저희는 그래도 매년 나오는 문제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강의들이랑 좀 비교해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확실히 아실 거고요. 어떤 강의가 조금 더 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강의구나, 교재구나라는 것들도 아실 거예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저희는 여러분들을 합격까지 모시고 가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물론 공부라는 것 자체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 아무리 좋은 책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시간 투자하지 않으면은 그 강의는 의미가 없는 강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바쁘신 와중에 그리고 그쵸. 저 같아도 공부할 바에는 노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어쨌든 아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건은사라는 시험은 2년, 3년 준비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자격증 시험, 뭐 옛날에 있던 사법고시라든지 뭐 행정고시라든지 이런 시험들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자격증인 시험들은 무조건 1년 안에 쇼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 1년 잡으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가급적이면은 6개월 안에 저는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드에서도 저희랑 이제 같이 뭐 소통도 하시고 여러 의견들도 나누시고 이러시면 가장 좋으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가 강의 준비한 내용들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저희랑 함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본 강의에서 아마 뵐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강의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건강운동관리사라는 과목 자체는요.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병원에서도 일을 하시는 거를 염두해서 만든 자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부학적, 생리학적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베이스는 깔려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하든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가서 필드에서 일을 하시든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본 강의 만약에 들어오시기 전에라도 해부학적, 생리학적 기본 지식들을 좀 충분히 쌓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본 강의 들어가셨을 때 버벅거리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가지고 일단은 강의가 진행이 되시기 때문에 완전 베이스, 기본부터 저희가 강의를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 강의가 1년짜리 강의가 됩니다. 굉장히 강의 볼륨이 많아져야 돼요. 왜냐면 기초,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간에 건운사는 미적분에 대한 시험이에요. 근데 여기서 덧셈 뺄셈 뺄셈부터 강의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덧셈 뺄셈에 해당되는 내용이 건운사에서는 해부학과 생리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부학과 생리학 어느 정도 갖춰주시고 만약에 조금 빨리 준비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스타터 클래스라는 강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김세현 선생님이랑 저랑 장규민 선생님이랑 이제 기본적으로 건운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준비해 놓은 강의이기 때문에 빠르게 스타터 클래스를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본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